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 어제 마감을 했고 총 5명의 당대표 후보가 나왔는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이렇게 5명 신청했습니다. 누가 될까요, 의원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최종 후보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올라가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예측과 있죠. 함께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당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너무 성투적이라 저까지 보태고 싶지도 않아요. 이 우리나라의 정치 현상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어야 뜨거운질 아느냐. 근데 그래도 꼭 넣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화상을 입은 다음에 개가천선 내지는 천지개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지. 근데 오늘 그 최고위원 예비 경선 진출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 11명으로 정리가 됐어요. 근데 떨어진 분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강성현, 김소연, 류여애, 황시혁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명태균 씨 쪽에서 약간 밀었던 두 여성 후보가 탈락을 했는데 요거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국민의힘에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분들은 뭐 힘이 별로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뭐 발언이 좀 과격하고 이제 국민의힘의 정체성에도 잘 안 맞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등등에서 네. 그런 어떤 그 튀는 언행으로 뭐 일정하게 주목을 좀 받고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 탈락을 시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크게 다릅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보이는 언행이 저분들이 덜 유명하고 힘이 없다는 걸 빼고 얼마나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한계도 당해서 한동훈도 저 쇄신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 전환기 씨가 공공연히 그 자기가 질의서를 보내서 윤 대통령하고 함께 할 건지 그다음에 친한계 축출할 건지 이것 등을 묻겠다는데 거기 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 그 이른바 이제 보수 유튜버들 그 자리에 나가서도 면회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대표가 되면. 그리고 그 이른바 이제 그 우파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지원도 하겠다. 네. 이런 등등의 언행이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쇄신 전당대회가 아닌 이 뭐라 그럽니까 윤호개인 전당대회로 그러니까요.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영상 좀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가? 장 의원은 부정선거론을 공론회장으로 이끌겠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보수 유튜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국힘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우리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 법적 보호라든가 제가 공동 대응하겠다는 뭐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옥희 의원님이 너무 쓴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우선 장동혁 후보의 저 변화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경악했어요. 경악.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사람을 볼 줄 몰랐나? 여기 수석 최고위원으로 굉장히 그렇죠. 밀어줬지 않습니까? 0.5선에 맞아요. 국회의원을 사무총장도 시키고.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이 맞아서 그 같이 호흡을 맞췄을 텐데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할까? 제일 놀란 거는 뭐 면회도 갈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누구야 전한길 강사가 추천하는 청년위원을 무슨 최고위원으로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유튜버들한테 읍소하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정말 중요한 건 당원이겠다. 지금 당원이 80%의 몫으로 이제 투표를 할 텐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강성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당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은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하고 이건 아니에요라고 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국은 그 퇴화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소위 내가 우파지만 나는 합리적이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국민의힘을 몇 사람이나 응원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헛웃음을 지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과거에 같이 활동했던 중견 정치인들도 그 안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과거의 경험이 상당히 이렇게 왜곡돼서 각인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우리는 완전히 질이 멸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 민주당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오히려 이렇게 뒤틀린 결속 내지는 연대를 만드는 동인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뭐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이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거 부합하는데요. 네.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게 윤 어게인입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게. 그런데다가 오히려 지금 약간 저는 그 최근에 이 분위기를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분이 이제 아스팔트 원조고 그리고 극우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장동혁 후보가 더 저런 이제 극우 유튜버들하고 밀착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당원들 지지를 얻기 위한 일종의 이제 차별화 전략이랄까 이런 걸 텐데 저렇게 당대표가 돼서 뭐 하려고 하는지 전 좀 의문이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전혀 아무런 이제 쇄신 변화 이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저는 저렇게 만들어진 지도부가 과연 오래 갈까. 길어야 내년 지방선거일 거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좌초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가 있거든요. 특검 수사가 이제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겨누고 휘몰아칠 텐데 근데 여론에서 저렇게 멀어져 있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보고 있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저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그게 방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야당이 기댈 거는 여론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보수 지지층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당의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뭘로 그게 방어가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지도부가 선출되면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올해를 못 넘길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약간 유사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김문수라는 정치인이 지금 뭐 미리 예단해서 가정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당대표가 됐다. 그런데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하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의 강경 지도부에 맞짱을 뜬다. 그러면은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그러면서 그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근데 과연 윤 어게인 부정선거와 어느 정도로 굵은 선을 그을 수 있는가. 그것만 긋게 되면은 김문수는 더 이상 강경 극우는 아니죠. 그냥 보수죠. 강경 보수죠. 강경 극우와 강경 보수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보수가 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요새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좀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보였던 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극자에서 구구도 가는데 뭐 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쓰레기밭으로 들어가냐 그러더니 쓰레기밭으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안 할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정치인들의 말은 행동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됐는데 또 오늘 오전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당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없다. 더 이상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 혁신위에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또 이게 무슨 의도인지. 좀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전환기일한테 뭐 당이 휘둘리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전당대회가 윤 어게인 장이 되는 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한 건데, 근데 뭐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보다 전환길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더 관심이 많죠. 예, 예. 언론의 관심사고 여론의 관심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리더십을 거의 잃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전환길 같은 사람의 손아귀에 네. 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지금 굴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특히 이제 저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 거기 가서 줄 서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다를 거다? 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대표가 돼서도 결국 그러면 저런 어떤 극우 아스팔트 이 우파들에 의해서 네. 좌지우지되는 이제 그런 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수권 능력을 갖는 그런 뭐 보수 네네.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통해서 그 민정당의 DNA를 끊고 보수 정당을 재편했는데 그 보수 정당의 명맥이 끊기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국 정치사에 엄청난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는 그 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분당될 예. 거다. 그리고 다음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유권자들이 표를 얻어야 되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저런 정체성을 가진 당에 남아있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선보다 내년 훨씬 더 빨라요. 지방선거 직후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지방선거 직후,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고 상황이 너무 안 나면, 좋으면. 네. 근데 지금 보면 같은 구구라 하더라도 장동영 후보가 더 지금 그 오른쪽으로 가 있다. 유튜버들에게 그 솔직히 어필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그 극우 지지자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거리를 대선 때도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과연 이제 대표가 그 당선이 된 다음에 여전히 전환길 강사라는 사람 손아귀에 당이 휘둘릴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는 지금 당 지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가정법이지만 뭐 예를 든다면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네. 없는데 우파 중에 김문수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은 어디서 그 선을 그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래도 국민의힘의 그 역사로 볼 때 전환길 강사라는 정치에 그렇게 그 구력이 깊지 않은 사람의 손아귀에 노란할 정도의 그런 얕은 지지자들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논란은 있지만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던 전력도 있는 정당이에요. 대구에 가서 탄핵의 강을 넘자 그랬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대구 시민들이, 대구라는 곳은 국민의힘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대목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그 후보 교체 한밤에 그 당시에 결국 당원 투표로 그거를 바로잡았잖아요. 이제 그런 당원들의 어떤 집단적인 위기감 같은 게 이번에 또 발현이 될 건가. 이게 전당대회 관측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근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원 토양이 많이 오염된 건 사실입니다.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예, 그 주장을 이전보다 하니까. 네. 훨씬 더 그런 극우적인 목소리에 경도되는 당원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좀 진행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연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시에 신천지 뭐 10만 명 이상이 들어왔다. 이게 아주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 경선 때 당비를 한 달 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줬고 네. 당원이 크게 늘었던 게, 특히 온라인 입당 당원이 크게 늘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부인하고 있는데 그냥 부인만 할 게 아니고 그 경위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보수 유튜버도 모자라서 특정 종교 집단한테 저런 정당이 휘둘린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당대표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당대표 되면 정당 해산을 건의하겠다. 근데 그런데 명분이나 빌미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냥 이게 뭐 해볼 테면 해봐라 이렇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정당 해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두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정당 해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정당 보조금 끊는 법까지 발의하고 있어갖고 뭐 좀 그렇긴 한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일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뭐 내일인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뭐가 차이인지도 잘 모르겠고 다 비슷비슷한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조용하기가 어려운데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그리고 누가 될까요? 아니 사실 근데 후보들이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 뭐 이런 네네. 포지션인데다가 초기에 좀 차별성이 있을 듯하다가 더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면서 박찬대 후보가 자기 색깔을 잃고 그냥 정청래 의원 색깔로 가버렸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더더욱 이게 이제 차별성이 없는 약간 인기 투표식의 선거가 네. 된 데다가 근데 이제 워낙에 임기 초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다 이제 눈과귀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이 1년이잖아요. 네. 이게 임기 2년짜리 공천권을 그쵸. 갖는 네. 그런 이제 당대표면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면 굉장히 뜨거울 텐데 지방선거 공천권은 같지만 총선 공천권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임기가 1년이라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서 뭐 과열 형상 같은 거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보면 초반에 그 확인됐던 열세 당원 그 투표에서 네. 6대 3 정도로 나타났던 그 열세를 과연 박찬대 의원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근데 박찬대 의원은 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영남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사실 25%포인트 정청래 후보가 앞서긴 했지만 여기보다 호남과 수도권이 더 많다. 뭐 그래서 골든 크로스 가능하다. 그리고 대의원은 나를 지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외부자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과 민심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작동을 할지를 지금 보고 있고 특히 수도권과 호남 그런데 내부자들이 이미 뭐 정해진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번에 누가 되느냐보다 내년에 그 사람이 연임이 되느냐 여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엔 누가 되든 대통령하고 아주 손발을 대통령보다 더 맞출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국민의힘의 뭐 정당 해산이라든지 보조금을 박탈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은 그거는 아마 권력의 뜻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약간 둘 다 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다 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저쪽이 김문수 후보가 되고 뭐 여기가 누가 되고에 따라서 되게 다른 모양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큰 뉴스가 있었죠.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미국이 공언한 25%에서 15%로 낮추기는 했고 그리고 미국에 투자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1,000억 달러의 LNG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마음에 들어 했던 건 이제 마스가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번 무역 협상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뭐 저도 그런 시각에 동의하는데 이제 굉장히 달라진 무역 구조, 달라진 그 통상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미 간에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 없는 FTA라는 그 무관세 협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25에서 15가 된 게 아니고 0에서 15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기존의 어쨌든 뭐 관행이나 기존의 어쨌든 양국 간에 있었던 뭐 그런 협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임했고 저 정도면 선방했다. 지금 뭐 EU나 일본하고 같은 수준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려했지만 일본보다는 이제 우리 쪽에 뭐랄까요 유출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막은 셈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디테일이 다 확인된 게 아니고 디테일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부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는데 그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정상회담 테이블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그 점도 사실 걱정돼요. 이번에 물론 이제 무역협상과는 별개지만 방위비 문제도 그동안에 한미 간의 주요한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10배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국방 예산도 올리고. 그래서 국방비 예산을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위비를 10배 낸다는 건 지금도 거의 불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요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슈들이 막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쪽으로서는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FTA가 이제 완전히 유야무야 됐다라는 건 뼈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건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2012년인가요? FTA를 그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일부 언론이라든지 야권에서 거의 전시 상황처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지나 보니까 이 한미 FTA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그때 반대하거나 공격했던 사람들은 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미국이 시한이 8월 1일인데 막 몰아붙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부로서도 최악을 면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아마 의원님도 선방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요.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거든요. 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3년 반 사이에 LNG를 뭐 1,000억 불을 구매한다 그러는데 과연 3년 반 동안 미국이 그렇게 LNG를 1,000억 불어치씩 생산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의 체면을 잘 살려주면서 출구를 모색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지금 3,500억 불인가요? 네.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3,500억 원이라 하는데 3,500억 달러예요, 달러. 그러니까는 과연 그걸 그럼 어떻게 기금을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뭐 일본한테 말하는 거 봐서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트럼프가 검토 들어가서 뭐 다시 하고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인물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전 세계가 근데 이제 역발상으로 하자면 우리도 15, EU도 15, 일본도 15라는 거는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그동안에는 자동차 같은 거는 사실은 비용 효과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고급 상품을 만들어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은 하면서요. 여기서 지금 정상회담 말씀하셨잖아요. 야당과 언론이 할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 협상한 것이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상당히 불만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2주 후에 가가지고 또 트럼프가 또 내밀 거거든요. 청구서를 방위비라든지 그쵸. 국방 예산 늘리라고 그럴 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팽배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 전환길 때문에 휘둘릴 게 아니라 지금 이번 협상에서 뭐가 문제인지 좀 강론으로 구체적으로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권력, 특히 정부를 쪼아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이 트럼프를 맞이할 때 그게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이중 전략 이런 그렇습니다. 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국내 여론을 협상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론이 너무 우호적이기만 하면 그렇죠. 거봐 잘 됐잖아.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얘는 더 나올 밀어도 가능성이 되겠네.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청구서를 또 내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상황을 좀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고 보고요. 이게 3,500억 불, 일본은 뭐 5,500억 불인데 우리가 그보다는 많이 적으니까 선방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3,500억 불이면은 45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GDP의 한 25% 정도 됩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LNG 뭐 1,000억 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종의 수입 대체 효과 같은 거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어차피 우리가 다 에너지는 수입하는데 그 러시아나 이런 데서 수입하다가 미국에서 수입한다라고 하면 그건 큰 손실이 아닌데 미국에 3,500억 불을 투자한다는 거는 국내 투자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물론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설명에 따르면 그게 우리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일종의 기금 사용으로 봐도 된다. 뭐 그런 면이 전 분명히 있다고. 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3,500억 불이라는 대미 투자의 규모가 결코 적은 건 아니고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이건 내 오더하에 다 하도록 돼 있다. 그러니까요. 내 승인하에. 결국엔 우리가 다 소유도 하고 이익도 다 우리한테 돌아온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트럼프는 강제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하고도 구두상의 협상을 이제 세부 안을 만들어서 이제 그 작성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넣었다는 겁니다. 뭐 언더 트럼프, 네네네. 뭐 그 트럼프 오더하에 진행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이제 이 협정문을 구체화할 때도 똑같은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잘 방어할 건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 중에 협상 관련자들이 국회에 와서 협상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한다고 해요. 그때 조금 더 들어보는 걸로 하고 뭐 협상문이 어떻게 계속 만들어지는지도 계속 잘 지켜봐야겠습니다.